이제 뭐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그만두고 이제 나왔어.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적 중립성 제가 훼손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정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감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감사원장이 최재형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중도에 그만둔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제 최재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면은 된다는. 뭐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분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감사원장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은 어떤 걸 보시겠다는 건가요? 재직 중에 과연 그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그러한 의심이 가는 감사를 했는지 여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탈원전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좀 흑역사를 좀 발굴을 해봤는데 잘 안 캐져요. 파도 미담이 좀 나오시는데, 그런데 그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애국가 제청하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뭐랄까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나누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 아버님이 군인이셔서 그런지 애국심이 출중하셔서 그런지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아들 며느리들까지 와가지고 함께 막 제창하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는 이거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부장적이라기보다는 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항상 나라는 우리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시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게 뭐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저희 온 가족들이 모여서 2018년, 19년 한 2년 하다가 명절 때 모였을 때 이렇게 저희 선친의 제안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 그렇게 모일 기회도 없었죠. 그러나 제가 출마한 이후에 우리 가족들이 이만큼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사진을 올린 게 그런 논란을 빚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중도층에 굉장히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공약을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울트라 라이트세요.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만능주의 또 시장 지상주의적인 경향들을 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내세운 게 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작은 정부론인데, 사실 정부라는 건 커도 문제고 작아도 문제고 적당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정부론이라는 게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 시절 얘기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들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하필 이 시기에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게 좀 낡은 구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시대에도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공부문을 줄이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와 공공부문.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줄이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작은 정부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작고. 본인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작고, 그 다음에 스피디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작은 규모지만은,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그러한 내용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요. 공공 부분을 줄이자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R&D 같은 경우 들 수 있겠습니다. R&D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부 R&D가 한 20조 정도 투입이 되는데 성공률이 90% 됩니다. 그거는 공공 부분에서 실적을 위주로 해서 성공률을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90% 정도의 성공률이지만 실제 사업 시행률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공공에서 하는 그러한 R&D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그 R&D의 사업자 선정이나 또는 감독 이런 업무를 전문가 그룹에게 맡긴다면은 그 전문가 그룹이 보다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개발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건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효율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R&D라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예산을 깎겠다? 이런 건 제가.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공공 부분을 이양하겠다고 지금 물어보신 것 같아서 민간에 이양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100일 동안 모든 규제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이 이제 일단 펜딩으로 해서 다 규제를 풀어주겠다 100일 동안은 이런 뜻입니까?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기존의 그 반시장적인 규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셔서 그거를 100일 동안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더 이상 규제는 하지 않되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예상은 안 하셨습니까? 정책을 다듬어서 대통령에 딱 취임을 하면 그거를 시행을 하는 것이지 그 모라토리엄을 100일 동안이나 이게 석 달이 넘는 기간인데 그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취임할 때까지 일단 유지됐던 상황을 네. 그대로 더 이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취임 초기에 옛날에는 1년이 하니문 시대라 그랬는데 요즘은 6개월도 채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을 그냥 펜딩 상태로 두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19 군사 합의를 재검토하겠다 그러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재검토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9.19 군사 합의 중에 중요한 게 우리의 공중 정찰 구역을 제한한 거죠. 20km 또는 동부전선 40km를 제한했는데 군사적인 신뢰는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정찰함으로써 투명성을 서로 확보할 때 군사적인 대립 관계에 대해서 신뢰 관계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찰 자산을 우리의 정찰 능력을 제한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 상호 간의 그 군사적인 신뢰 이런 것들에 오히려 좀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요. 서해에서 우리가 포격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자주포 같은 것을 육지로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그 포 훈련을 하고 또 다시 가져오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서해 방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런 뜻에서 9.19 합의는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얘기를 조금 전으로 돌려가지고요. 잠깐만요. 규제 모라토리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저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종의 무슨 레파토리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짜 문제가 되는 규제, 지금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투자를 방해하는 그런 규제의 대표적인 예를 한 두세 개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대표적인 게 많죠. 대출 규제도 있고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영역에서는 예, 산업의 영역에서는 노동시장에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일률적인 최저임금 그것도 상당히 좀 저는 유연화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노동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밖에 또 산업의 영역에서는 또 다른 규제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화관법 중에서 이제 관리 대상되는 화학물질의 총량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적게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형태를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규제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상태인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난 8월 8일에 페이스북 후보자께서 페이스북에 석탄 발전소를 대체해서 중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으시죠? 예, 설치한다면 일자리 훨씬 많이 그렇죠. 창출할 수 근데 이제 있다. SMR이 아직 이제 현실화된 기술은 아닌데 미국에서 개발하는 이유가 원전 한기가 너무 중후장대해서 이게 만약에 정전이 되면은 타격이 가서 전체 정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형화 분산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석탄 발전소를 다 대체를 하려면은 SMR 한 30기는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지으실 겁니까? SMR 어디다 지으실 건지 수도권에 서울에 혹시 SMR 지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왜냐면은 서울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거든요. 전기를. 원래 이게 지금은 이제 분산형 전력망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짓는 게 발전소를 지금 이게 전 세계 트렌드예요. 그래서 SMR 지금 원자력 발전소 4분의 1 크기의 원자력 발전소 지금 어디다 짓겠다라는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송배전 문제 때문에 SMR을 짓을 경우에는 사실은 전력 소비가 많은 곳 가까이 져야 되는 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어느 곳에 져야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고 이 원자력이 우리의 신산업, 그러니까 중소형 원자로가 우리의 일자리 창출이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 창출하는데 굉장히 큰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다는 그게 생각을 굉장히 하지만 중요한 문제인 게 실제 설치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 반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원전이 24개가 있어요, 아직도. 그 거대한 게. 근데 지금 이거를 3, 40개를 지금 더 짓겠다라고 하면은 게다가 원전이 지금 다 바닷가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지으면 안 돼. 중부에는 못 짓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SM을 짓겠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 생활 오래 하셨죠? 네. 요즘 사법부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랄까, 소회랄까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판사들의 요직을 다 코드 인사를 해서 사법부가 우리 국민 눈에는 장악이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는 재판을 시작을 해도 법원에도 불어닥친 워라밸 때문에 이게 한정없이 재판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몇 개 이제 재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려 단독심인데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을 지금 지나가도록 재판을 열지도 않아요. 이런 사법부를 대통령이 되시면 이게 참 헌법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관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법권의 독립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이제 대통령에게 있죠. 대법원장 정말 이 사법부를 독립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또 대법관 임명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관여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법관들이 스스로 법관으로의 사명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요. 우리 헌법으로도 그렇고 감사원법에도 보면은 회계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직무감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근데 2019년에 북한 주민 2명이 눈을 가려서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장으로 계셨죠. 그 직무감찰 안 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탈북한 그 2명의 청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가리고 판문점 앞에서 이제 북한에 인계된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감사원이 스스로 이제 감사원 규칙에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외교 안보에 관한 부분은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이제 경찰에다 기소 의견을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이거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공수처 1호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기소 의견을 달았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 한모 씨라고 하는 비서실장도 같이 기소하라 그랬는데 네. 말하자면 감사원에서 한 것보다 이제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또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감사원이 조금 부족하게 감사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감사원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저희들이 그 감사권의 범위 내에서 그 전교조 출신의 5명 교사를 특채한 과정에 이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
참고 자료로 공수처에 보내서 공수처에서 뭐 그것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게 기소가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기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비서실장의 경우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교육감이 지시해서 한 부분에까지 그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뺐던 건데요. 뭐 법적인 책임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수처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걸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원래 주어진 기능대로 제대로 한다면은 뭐 기왕에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금강천, 네. 그 질문을 계속 끝없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하고 좀 네, 네, 하나만 좀 오케이. 끊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편이 두 번째 공약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딱 보시면 사실은 저는 그 최 후보님의 공약하고 장기표 후보님의 공약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거든요. 굉장히 이 문제에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약탈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착취하고 그것을 상층부 노동자들을 매수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 주요한 책임은 대기업에 있는데 그걸 민주노총 사람들한테 전가한다는 측면이고 그다음 더 이제 황당한 게 그 다음으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시간제, 기간제, 그다음에 파견 근로를 확대한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저임금, 임금 착취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 착취당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일 수 있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일단 그 시장에서 다양한 그 기업이 고용 근로를 필요로 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근로자 역시 근래 이제 여러 가지 뭐 육아 문제라든지 변화된 사회 현실을 보면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떤 획일적인 근로보다는 자기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로를 제공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모두 정규직으로 제공한다든지 일정 시간 이상 반드시 근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시장의 어떤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용주 입장에서의 다양성과 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다양성들을 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기업의 발전이나 근로자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는 식으로 그들의 성과를 빼앗아가는 현상, 이것이 사실은 임금 격차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기업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현실을 보면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물론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뭐 생산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생산성 문제보다는 노조의 힘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부분이 아니라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가져가 부분을 뿌리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기술을 빼앗아간단 말이죠. 인재도 빼앗아가고 심지어 단가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기업들이 크지 못하니까 그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민주노총 책임이고 뭐 걔들 귀족노고 때려잡아야 되고 이것은 저는 해법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 대기업의 횡포, 시장 거래 이게 왜냐하면 자본주의 자유 경쟁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잖아요. 너무 지금 재벌적 아니냐 지금 그런 질문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금 착취하는 구조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은 아니다. 그 문제만은 아니고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그 문제만 아니고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갖고 계신 건지요? 법규에 위반되는 것들이라면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되겠죠. 대개는 법을 피하고 편법으로 다 하거든요. 대기업들이 멍청하지가 않고 거기는 로펌 김앤장이니 뭐니 온갖 로펌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나쁜 생각 잘하는 사람들 천재들이 다 거기 모여서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 출마 선언하셨을 때 사실 답변을 등재 못하셔서 준비가 안 됐다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답변을 더 잘하시지만 지금도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때 답변 못하셨던 거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한반도 위기 극복을 어떤 로드맵으로 할 것이냐. 최근에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을 어떻게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좀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정권 유지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들이 정말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면서 북한이 핵 포기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 예. 그다음에 그와 함께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가지고서 북한이 지금 현재 그 평화적인 남북 관계를 예.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알겠습니다.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제공을 해야 된다는 예, 거죠. 문재인 알겠습니다. 정부하고 다른 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문재인 지금 정부랑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한두 개를 제가 여쭤볼 텐데요. 지금의 규제는 결국 공무원 수 증가에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 정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수만큼 민간 일자리로 줄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결국은 규제를 많이 만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공무원 수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수를 갑자기 줄 수는 없겠죠. 새로운 공무원들의 신규 채용 수를 좀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공무원 수를 조정하고 또 현재 그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의 균형이 많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디는 뭐 놀고 어디는 업무를 너무 부담이 많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행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